(2024년 5월 6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7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픈 라이브 월요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훈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휴무죠.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쭉 쉬면서 뭐 금요일부터 아니면 목요일부터 휴가 내신 분들은 한 4일, 5일 이렇게 쭉 쉬실 것 같은데, 두 분은 중간중간에 뭐 방송 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쭉 쉬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뭐 어디 다녀오시거나 하셨나요? 아니요. 다녀온 데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말 동안 비가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 나가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어린이날 때 많은 부모님들이 비가 오길 바래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서요, 진짜로? 밖에 나가서 예. 아이 데리고 다니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예. 그냥 비가 오길 바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 형님, 근데 형님 부모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아, 그렇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캠핑을 가고 싶었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가기가 좀 어려웠고 집에서만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개인적인 사정을 밝힐 수 없는 내용인가요? 너무 사적인? 네.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요. 예. 병원 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럼 생각해보니까 이번 휴무는 그러면은 영주 형에게는 뭐 특별한 휴무 같진 않았겠네요. 이 기간이 길어도 사실. 네, 특별한 휴무는 그거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 와이프하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네. 그냥 제 서재에서만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방에서만? 네, 그 방에서만. 밥 먹을 때 사식 넣어주지 않으니까 밥 먹을 때만 나가서 조용히 밥 먹고 똑똑똑 1666 자, 밥 먹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사식 넣어주진 않잖아요. 부부싸움 했다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만 잠깐 나가고 네,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덕윤 씨는 이 긴 연휴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사실 뭐 연휴인지도 몰랐어요. 네, 일단은 제가 네. 2일날 오전 4시 도르트문트 파리 입중계했고, 이랬네요, 그날도. 3일날 오전에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 인도네시아 그 중계. 3위 결정전 그거 중계하고, 다음날 뭐 있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오후에 같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두째뽀꾸 그 FC 온라인 BJ 형님이 이번에 이제 2.5티어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그 대회 이제 또 참가했는데 대회가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고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우승 확정 경기 중계하고, 일밖에 안 했네, 거의.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또 주원이 형이랑 첼시 웨스트햄 네, 입중계하고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 네, 진짜 일로 꽉꽉 채운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그래도 너무 일만 한다, 네. 좀 놀러 가고 싶었는데 뭐 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뭐 여자친구도 이 기간에 좀 바빠가지고 네, 뭐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바쁜 게 좋아요. 그게 낫죠, 그쵸? 네. 한쪽이 심심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치근덕댄다 그래야 되나, 이제 나 놀고 싶은데 왜 안 놀아, 이게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죠. 치근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그러니까 않나요? 어떤 표현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투정 부린다. 투정 부린다. 투정 부린다.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이제 결혼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당신보다는? 이게 좀 순화를 해야 돼요. 저보다 한 2개월 느리시죠? 2개월 동안 순화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 결혼 선배이기 때문에 네. 뭐 칭얼댄다 요것도 있고. 그러면은 어린이날에 뭔가를 한 거는 뭐 거의 저밖에 없긴 하네요. 뭐 했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와서 하루하루 딱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그 했습니다. 2.5티어대에 빨리 떨어지고 빨리 가셨잖아요, 집에. 그래서 평택에 갔어요. 원래 그 친구들 만나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2.5티어 대회 전날에 찬호박 형님 집 방문해가지고 찬우 형이랑 둘이 술방했어? 네, 술방했습니다. 근데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찬우 형 술방은 좀 위험하다. 그래요? 예.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인테리어 그 무너진 날. 그래서 찬우 형 술방할 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막판에 찬우 형이 혀가 많이 꼬이기 시작하면 자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근데 우리 나이 되면 언제 취하는지 몰라요. 찬우 형 자기 안 취했대. 나는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혀가 꼬여 있고 눈이 풀려 있죠. 그리고 제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나 취했구나. 나 취했구나. 이걸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엔딩 하거든요. 혀 꼬인 거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영주 형 진짜 몰라요. 영주 형은 제 영주 형이랑 이제 예전에 술을 이제 마실 때 느꼈던 건, 우리 한 잔 마시면 영주 형 그 시간 동안 한 두세 잔을 마시기 때문에 템포가 엄청 빠르세요. 저는 빨리 먹고 빨리 취하고 빨리 집에 가서 자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먹는 스타일이에요, 술을. 그리고 집에서도 몰래 이제 서재에서 술 먹을 때 빨리 먹고 빨리 자야지 빨리 일어나고 티가 안 나거든요. 술을 안 먹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좀 이상하게 들었어요.
술을 빨리 먹게 되는. 네, 빨리 먹게 되죠. 네. 뭐 찬우 형이랑 어떤 이야기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뭐 아이돌 이야기하고 무슨 뭐 J-팝, K-팝 이런 얘기하고 예, 찬우 형이 또 이제 대중음악 평론 이런 걸 잘 하시니까 예, 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때는 전 조카가 있으니까 아.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선물 사준 거 이제 선물 주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교토를 갔다 왔죠. 예, 교토와 오사카. 좋았어요? 진짜 예전에는 일본 여행 가면 음식이랑 이런 물가 비싸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안 그래요. 지금 엔어가 지금은 진짜 지금 서울이 더 비싸. 이제. 원화가 네. 세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서 뭐 돈 많이 안 쓰고 잘 즐기다 왔어요. 와 지금도 엔어 884원이네. 네, 내가 싸 지금 계속. 내가 그때 그 나라 퀴즈쇼 하기 이틀 전에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 또 진짜 신일의 대표. 어디로 갔다 저 오셨어요? 그때 이제 후쿠오카랑 네. 이제 베푸라고 이제 온천 좀 있고 약간 냉면 유명한 여자친구랑? 네, 여자친구랑. 그때 저 갔을 때 820 얼마였어요, 엔어가. 더 쌌어? 그때 더 쌌을 와. 때였던 거 내가 기억해. 네. 예, 근데 진짜 그때 싸가지고 엄청 저도 재밌게 놀다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일 때문에 일본 한 차례 갔다 온 적은 있는데 네. 와이프가 일본을 무서워해요. 왜요? 왜 지진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일본 여행 굉장히 가고 싶어요. 왜냐면 후지산이 보이는 데서 캠핑하고 싶은 욕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어쨌든 캠핑하러 가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치다 부장 나오는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사사? 네. 그래서 오사카에서 좀 마치다 부장이 추천한 음식점에서 하이볼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래서 일본 여행 가자고 그러는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기는 양발이 땅에 딱 붙어져 있어야지 이게 흔들리면 너무 겁이 나서 일본 가기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뭐 놀이기구나 관람차 이런 거 못 타시겠네요. 안 타요. 그런 거야. 원래 겁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아까 영종이 말해준 대로 어린이날이랑 요때 비가 와가지고 사실 뭐 축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축구는 이런 하죠. 프로스포츠, 야구 같은 경우는 다 취소가 되고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아이들 손 잡고 축구장 가고 요런 횟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 네. 같거든요. 흔히 말해서 좀 이게 대목인데 이 대목을 좀 놓치지 않았나. 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축구장 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쵸. 야구장하고. 네. 왜냐면 야구장에서는 야구 보면서 뭐 먹을 수도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축구 한 경기 보면은 어쨌든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는 지나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네, 왔다 갔다 준비하고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축구장 근처에 맛집에서 먹으면 하루가 가잖아요. 그럼 어린이날 행사를 다 마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축구장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이번엔 비가 오는 바람에 쉽지 않았죠. 어린이날 어쨌든 야구는 뭐 이제 그렇다 치고 네. K리그 1은 이제 어제도 경기가 있었고 지금 오늘도 있잖아요. 지금 형철이도 중계하고 있을 거야. 네, 예. 형철이가 지금 광주 경기를 이제 중계하러 지금 내려가 있고 근데 오늘 제주 오후 2시에 했는데 사람 10,000명 넘었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좀 비가 그친 곳도 많구나, 그러면은. 제주 비 엄청 많이 왔다던데.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그리고 서귀포 거기가 그 동쪽이 뻥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에 약해. 네, 그렇긴 한데 근데 뭐 제주 되게 지금 관중 많이 와가지고 근데 제주가 또 이겼어요. 그래요? 네, 1대0으로 예, 예, 이겨가지고 분위기 되게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축구는 뭐 말씀 해주신 것과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천 취소라는 게 웬만하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없죠. 예, 어린이날에도 그래도 비교적 관중을 좀 동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축구 해설하면서 우천 취소가 기억나는 거는 챔피언스 리그. 그게 그 형님 대기 타시다가 네. 안 하셨나요? 형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지 않았어요? 인스타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메넨글라드바흐가 잉글랜드 원정 갔던 경기 같은데 네. 폭우가 너무 내리니까 한 30분 동안 계속 연기 그러다가 결국은 경기 날짜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 형 저랑 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왜냐면은 제가 그 스튜디오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 30분 딜레이 뭐 이런 식으로 공지가 뜨잖아요. 그 피드에. 근데 결국에 못했던 그런 경기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인가 AFC 챔피언십인가 밤에 경기하는데 밤 9시 경기인데 라이트가 갑자기 펑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저거 절대 못 고친다. 네. 빨리 그냥 이 경기 연기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20분 딜레이, 30분 딜레이
1시간 동안 앉혀 있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네, 연기가 됐어요. 아 진짜? 네. 와 차라리 그러고 나서 경기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재출근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해설들. 그쵸. 네.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옛날 뭐 프리시즌인가 그런 때 한번 라이트 당하고 막 그랬었고 이번 시즌 앞두고 프리시즌에도 그 첼시 거 이제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천둥 번개에 막 태풍이 와가지고 1시간 경기 딜레이되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다행히 이제 경기를 다 해서 그러니까 축구는 웬만하면 진짜 우천 취소를 안 하니까 그치.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맨시티랑 아틀레티코 경기 한국 와서 경기했을 때도 비가 그날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고 맞아. 이랬잖아요. 그거 딜레이 됐어, 그거. 네. 그리고 맞아요. 비도 그런데 눈 많이 오는 날.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이제 연기되거나 뭐 밀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눈 많이 오면 그 빨간색 공으로 막 하고 맞아. 그랬잖아, 옛날에. 그거 잘안 특히 보인다고. 그 러시아 팀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체스카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할 때 폭설이 너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야 이거 무조건 연기다. 그런데 와 눈 그치자마자 그거 치우는데 엄청 빨리 치운 거야. 싹싹 하면서 제설돼요? 싹싹 하고 막 천 걷어내고 막 이러더니만 눈이 옆에 다 쌓여 있거든요. 걔네는 약간 그거에 특화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저랑 수빈이 형이랑 대구 강원 중계 갔을 때 우박 왔어요. 그래서 그거 했어? 15분 중단됐어. 아 중단됐어? 진짜 우박이 맞으면 죽을 것처럼 내렸어요. 진짜 네.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보통 하다 보면은 경기 저희도 중계하다 보면 쭉 가는 게 좋잖아요. 흐름 안 깨지고. 근데 이거는 중단이 맞아. 그 정도로 살벌하게 왔습니다. 한 번은. 그 네. 대구 중계 스튜디오가 위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게 부조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중계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 우리 할 때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더우니까 그때 여름이어가지고 창문 닫고 이제 거기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해서 시원하게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창문을 우박이 막 때리니까 우리도 막 졸라 불안한 거야. 근데 그때 그냥 경기 딱 끊고 15분인가 있다가 우박 딱 그치자마자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 AFC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였는데 예. 성남하고 그리고 어디 그 동남아 팀이었어요. 네. 근데 눈이 엄청 내리는 거야. 그 동남아 팀 선수들은 너무 놀란 거야. 눈을 이런 날씨에 축구해요? 그럴 막 수 이러면서. 있겠다. 그래서 이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런데 성남 쪽에서 이 정도면 할 수 있다. 왜냐면 눈 위에서 축구를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우리는 근데 해봤거든. 위에서 축구. 그래서 폭설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성남이 승리했죠. 우리한테는 뭐 이상한 일이 아닌데 그분들은 아예 눈 자체를 처음 보거나 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날은 야구는 이제 좀 우천 취소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축구는 그래도 계속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프닝 토크 마치고요. 히든 라이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팀은 맨체스터 시티랑 상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만은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는 리그 12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2016-17 시즌 잘츠부르크에서 26경기 12골 기록과 타이, 네. 27경기 12골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리어 하이라고 이제 환영이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커리어 타이가 되겠죠. 네, 그렇죠. 예. 자, 부상과 차출 등의 이유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참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 공동 1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시즌이 다 끝난 건 아닌데 지금까지의 황희찬 선수 전체적으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황희찬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 그리고 부상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전반기 때 폼이 너무나 좋았어요. 미쳤어요. 네, 그때는. 전반기 예. 때 폼이 너무 좋았고 전반기에만 10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시안컵 차출 부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약간 텀이 있었는데 최근 2경기 연속골이죠. 그러면서 최근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 지금보다 한두 골은 더 넣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워낙에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는 그냥 시즌을 전체로 정리하면 이번 시즌도 우여곡절은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부상이 또 없었던 시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아까 영주 형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 초반 스포트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좀 살렸으면 더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하필 이제 올해가 또 아시안컵이 있는 해. 맞아요. 그거 차차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빠진 공백 기간이 좀 아쉽죠. 아쉽죠. 여러모로 아쉽죠. 이거보다 조금 전 한 2-3골 정도는 더 기대해봤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2월까지 예. 20라운드 에버턴 전까지 리그 10골 3개 도움을 했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이제 잘했다. 2024년 들어서 아시안컵 차출되고 네. 이제 부상이 있다 보니까 컨디션 조절에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득점포를 또 가동하고 있으니까 사실 부상과 아시안컵 차출이 없었다면은 15골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황희찬 선수의 올 시즌 폼은 매우 좋고요. 네. 그리고 사실 황희찬 선수가 조금 전에 자이츠부르크에서 예. 26경기 출전해서 12골 넣었다고 했는데 네. 이때는 멤버가 정말 좋았잖아요. 그리고 자이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넘버원 클럽.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울버햄튼에서 황희찬 선수가 넣어주는 골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그래서 골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 역시 이제 영양가도 매우 높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진짜 그냥 커리어 하이라는 말을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올 시즌 잘했다. 이렇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댓글 저희 채팅창에서도 황희찬 이 정도 뭐 PL 탑급 공격수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완전 탑급은 이게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탑급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진짜 수익급이다. 어쨌든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 넣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일이고 이 정도면 사실 황희찬의 프로필을 보는 팀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다.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박지성 선수 그때 유입이고 그 전에도 뭐 보긴 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본 게 2005년, 6년 요때부터인데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2명이나 기록할 거라고 상상조차 네. 못했어요. 못했지. 정말 상상도 못했지. 0.1도 상상 못했어요. 사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박지성이 활약을 했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너무나 위대한 아유, 클럽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우승뿐만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우승 경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해외 축구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그렇다 할지라도 약간 우리나라 선수가 조력자라는 느낌이 좀 더 강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고 나서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지금 뭐 토트넘 주장이고 이번 라운드 패배하긴 했지만 골도 넣었고 그러면서 리그 17호 골을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등장과 골을 넣는 걸 보면서 네.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황희찬 선수마저 이렇게 넣어주니까 더욱더 뭐 프리미어 리그라는 그 진입 장벽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을 수도 있겠다. 낮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 당장 진짜 배준호 선수도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 시즌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챔피언십에서 너무 잘하니까. 뭐 스토크시티 올선 받아. 그러니까. 네. 예, 예. 아쉬운 건 이제 버밍엄 시티가 그쵸. 강등당했죠. 그쵸. 예. 그래서 백승호 백승호 선수.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참 저는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오스트리아에서 정말 잘했죠. 네. 그때 이제 황희찬, 뭐 미나미노, 혼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각편대로 많이 묶여 있었고 그 라이프치 네. 네네네. 그리고 함부르크 네. 거기서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렵죠. 힘들잖아요. 어렵죠.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잖아요. 적응 문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분데스도 어쨌든 유럽 4대 리그로 같이 묶기는 엄청나게 큰 리그고 굉장히 수준이 높은 리그인데 저는 그때 황희찬 선수가 이제 좀 부진을 겪는 걸 보면서 아, 빅리그는 조금 힘든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혼란에 좀 가려져 있어서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라이프치히에서도 득점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2의 득점원 느낌이었지. 제 이름 뭐 누가 봐도 그래도 혼란이니까. 그쵸. 예. 그리고 나서 함부르크에서 막 측면 수비까지 보고 고생하고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도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으니까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정도 할 줄은 몰랐는데 전혀 몰랐죠. 이게 묘하게도 울버햄튼하고 궁합이 잘 맞았나 이런 맞아요.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 황희찬 선수가 계속 부상이 좀 있잖아요. 그것만 좀 시일을 줄이면서 계속해서 활약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더 좋은 활약 펼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아시안컵 이것도 참 네. 뭐 선수 시즌으로만 보면은 충분히 좀 아쉬웠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지금 울버햄튼이 12위거든요. 12위권 팀인데 물론 계약은 2028년까지 아주 오래 남아있긴 네. 합니다. 여기서 스텝업을 한다면 좀 더 위클럽 만약 간다면은 요 정도 팀 어울린다. 요 정도 수준 어울린다 있을까요? 근데 2028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점 하고 예. 근데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네, 많이 남았다는 점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은 두 자릿수 골 넣었지만은 네. 그 전까지는 두 자릿수 골 넣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는 클럽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의 경우 다음 시즌에도 이 정도의 활약을 하면서 두 자릿수 골 넣어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위권 팀, 뭐 지금은 아스톤 빌라나 뉴캐슬 같은 경우도 쳐주지만 그런 팀들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가오는 시즌도 이 정도 활약을 해서 이제 꾸준함을 좀 더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스카우터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몇 시즌 좀 부상이 있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골이 터진 거 봤을 때는 시즌당 12골? 이거는 짤츠부르크 시절 이후 처음이네? 네. 이런 부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지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리그 순위표를 보면은 울버햄튼이 이제 12위. 네. 그리고 이 위쪽이 브라이튼, 본머스, 웨스트햄, 맨유, 첼시, 뉴캐슬, 토트넘, 빌라,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빅식스는 네. 저는 좀 힘들 수 힘들 수도 있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우리가 딱 그냥 체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요 정도면은 중상 뭐 상위 요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저는 뉴캐슬이 좀 먼저 생각이 나고 여기는 이제 뭐 강등 승격을 반복하긴 했지만 예전부터 이제 좀 프리미어리그에 참가했었던 역사가 되게 긴 클럽이잖아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도 그 점에서는 이제 좀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 정도까지 스텝업을 하려면은 저도 영주형 말씀이랑 좀 동의하는 건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시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클럽이든 비단 황희찬뿐만이 아니라 특정 선수를 영입하려고 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요인이 결국에 이제 부상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상 빈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한 시즌 내내 건강하게 뛸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보장이 좀 돼야 영입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제일 문제는 전 계약 기간이라 생각해요. 28년까지라서 현실적으로 그쵸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황희찬 선수는 이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갑의 입장이라보다는 이제 구단이 완전 저는 이거를 그 열쇠를 좀 쥐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웬만하면 그냥 울버햄튼에서 좀 오래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만약에 황희찬을 영입하려는 팀은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그렇죠. 네. 네, 맞죠. 뭐 이종류라던가. 트랜스퍼 네. 마켓에서 이종료 추산한 걸 봤을 때는 2,50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예. 그거보다 더 지르면서 적극성을 가져야지만 황희찬을 영입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울버햄튼보다 더 좋은 팀 하면은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그게 정도까지는 바라봐야죠. 네. 왜냐면 안 그러면 굳이 지금 안정적으로 잘 뛰고 있는데 유럽 대항전이나 이런 다른 메리트가 없는 클럽으로 이적하는 거는 선수 입장에서도 리스크고.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유로파 리그든 네. 컨퍼런스 리그든 나가는 팀일 거 아닙니까? 그럼 경기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 맞죠. 그런데 부상이 이 정도로 잦으면 경기 수가 늘어난 팀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야 이거 손실 따졌을 때 실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두 분은 뭐 거의 약간 의견이 비슷하네요. 예. 근데 울버햄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네. 시즌 정도는 울버햄튼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황희찬 선수가 1996년생으로 28살인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좋은 활약 펼쳐서 더 큰 클럽 가면 좋죠.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울버햄튼에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한 시즌 소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울전드로 남는 거 나쁘지 않다. 울전드 아니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울전드로 남는 거 좋다. 울전드 괜찮다. 괜찮은 선택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황희찬 선수 마감하고요. 정호영 선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선수 헤더골 기록을 하면서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2위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말하면은 위네는 이번에 또 졌습니다. 네. 자,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승점 5점 차로 3위였던 슈투트가르트였는데 이번에 미넨을 꺾으면서 2점 차가 됐고요. 슈투트가르트가 미넨을 잡은 게 무려 6년 만의 승리였다고 합니다. 정우영 선수랑 본 적 맞나요, 혹시? 정호영? 예. 저 인스타 마팔이죠. 아, 그쵸. 그리고 정우영 선수 유니폼 저한테 이제 사인 받아줬던 것도 있고, 그죠?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정우영 선수 사인 좀 받아달라 그랬어가지고, 맞다. 저 이제 있을 때 예. 왔어요. 태국에 경기 보러. 그때 제가 이제 그 부탁해가지고 하나 유니폼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예. 네, 선수가 좀 흔쾌히 해줘가지고. 정우영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 꾸준하게 출전을 했는데 아시안게임에
장기 차출 그리고 아시안컵 차출 겹치면서 아시안 게임에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 돌아가서 아시안 게임은 정우영이 그냥 캐리한 대회야. 근데 돌아가서 이상하게 소속팀에서 더 잘하겠구나 했는데 슈투트가르트의 뭐 이선 자원들, 측면 자원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주전에서는 약간 밀린 듯 했습니다. 시즌 막판에 컨디션 올라오면서 점차 기회를 늘리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 리그에서 경기 수는 많아요. 24경기 남았는데 출전 시간이 566분. 거의 교체 출전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리그 첫 2경기는 풀타임이었고 예. 세 번째 경기도 선발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교체 출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출전 수는 많지만 출전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 선발 교체 기록을 보면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24경기 뛰었는데 선발 그러니까 스타팅 포함된 게 5번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그리고 경기당 평균적으로 몇 분 소화했냐를 봤을 때 25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사실 보여주기 너무 짧은 시간 같은데. 아니 그리고 뭐 이게 물론 이제 개인의 기량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정우영 선수가 저는 이번 시즌 좀 효율적으로 자리를 못 잡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차출이 2번 있었어요. 맞아요. 네. 아시안 게임에 한 번 있었고 아시안 컵 때도 이 선수가 차출이 있었기 때문에 비는 기간이 많았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슈투트가르트의 베스트 11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합들이 너무 합이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올 시즌 슈투트는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프리미어리그에 아스톤 빌라가 있고 라리가에 지로나가 있었다면 올 시즌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는 뭐 레버쿠젠은 너무 압도적이라 누구를 네네네. 친다면 슈투트가르트가 굉장히 잘했었던 시즌이 아닌가 네. 싶어서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바이에른 뮌헨 이기면서 2위 바이에른 뮌헨하고 승점이 2점 차입니다. 69, 67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마지막까지 바이에른 뮌헨하고 2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네. 사실은 슈투트가르트는 올 시즌에 강력한 원투 펀치가 있어요. 세르기라시라는 선수가 25골 넣었죠. 그리고 운다프 선수가 18골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다. 그 얘기는 이 두 명은 확실한 주전이란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4-4-2 포메이션을 가져가고 있고 그럼 정우영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측면이라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바이에른 뮌헨전에도 결국은 교체 출전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플레이를 했었는데 워낙에 잘하긴 했습니다만 골도 넣고요. 그랬는데 일단은 피리기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선발로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고 네. 그리고 출전할 수 있는 포지션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우영 선수가 많은 출전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예. 이번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슈투트가르트 데뷔골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출전 시간이 뭐 남은 경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정우영 선수가 이제 은사를 찾아갔잖아요. 그쵸. 예. 이제 사실 바이언도 그렇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때도 뭔가 이 선수가 주전으로 막 발돋움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은사를 찾아가서 슈투트가르트에 적응을 했고 어쨌든 이건 이제 스쿼드 멤버 정도로는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교체 출전 기회를 받았고 선발 5번에 총 경기 뛴 게 이제 24경기면 어쨌든 이 선수를 아예 안 그러니까 플레이에서 배제했다는 건 네. 아니라서 정우영 선수가 지금 99년생이거든요. 24살. 저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딱 해서 슈투트는 아마 이제 내년에 챔스를 나갈 건데 그리고 분데스는 그 5팀까지잖아요. 네네네. 다음 시즌까지 포함을 네. 하면은. 그래서 저는 딱 지금 슈투트가르트에서 이 정도 포지션 유지하면서 조금 더 경쟁해보고 그 올해는 이제 차출이 있었으니까 빈 네. 기간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즌이 조금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A매치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대회 2개를 차출이면은 사실 앞뒤로 다시 팀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었을 거고. 근데 사실 그렇게 차출이 됐던 것도 지금 거의 1.5군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주전이었다면 완전 주전이었으면 아시안 게임이 이제 조금 어려웠죠. 쉽지 않았을 수도. 네.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정우영 선수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플러스죠. 굉장히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우영 선수에 대한 미래. 이 선수가 앞으로 해외에서 이 정도 커리어를 쌓을 것 같다. 또 우리 대표팀에서는 이 정도 역할을 해줄 것 같다 있습니까? 저는 정우영 선수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조금 더 출전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리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속팀도 그렇고 대표팀도 그렇고 왜냐면 정우영 선수 이번에 골 넣는 장면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네. 이 선수가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면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아요. 오프 더 볼 되게 네, 좋아요.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좋고 문전에서 마무리 능력이 좋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는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된다. 기대된다. 네. 볼만하다. 저는 정우영 선수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람도 좀 괜찮은가요? 아. 약간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 같아서. 최고예요. 최고예요? 근데 예전에 아시안 게임 지금까지 거쳐갔던 선수 중에서 최고입니까? 톱클래스입니다. 톱클래스. 조규성보다? 비슷해요. 아. 아니 진짜 성격 진짜 좋아요. 조규성, 정우영 투탑. 이제 좋은 선수들 많이 있죠. 아, 그래요? 네, 많은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지만 예. 1티어가 여러 명이구나. 원 오브 더 베스트. 아. 원 오브 더 베스트. 좀 이해가 되실까요? 원 오브 더 베스트.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사람을 차등으로 나눠서 아니 차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 원 오브 더 베스트. 그 최고들 중에 하나다. 제가 이제 그 정우영 선수 이제 예. 경기 들어가기 전에 테니스 공으로 이렇게 그 트래핑 예, 연습하거든요. 제가 공 다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담당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여기서 더 잘 되면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아유, 사실 이 어린 선수가 해외에서 이렇게 그 레귤러하게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정말. 그래서 그럼요. 이제 잘 되고 뭐 올 시즌이 이제 끝났을 때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네. 정우영 따까리였냐고. 따까리였습니다. 네, 따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 정우영 선수 따까리였어요. 예. 테니스 공 제가 이렇게 많이 던져주다가 한번 그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막 주워오고 그랬거든요. 야, 덕현아 갔다 와. 바로 가야지. 아, 그래요? 아니 그 사진도 있어요. 옛날에 그 누가 찍어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 사진도 있는데 잘 돼서 뭐 이스타 초대석도 한번 나오고. 그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예. 저희가 그 박종윤 대표 편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왔었던 그 직관의 맛이라는 또 콘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관의 맛 독일 가서 누가 가야 되나요? 지금 이스타 멤버에서. 내가 가야지. 누가 가? 내가 가야지. 환희가 가고 싶을 것 같은데. 같이 가면 되죠. 네, 환영이랑 같이 가면 또 재밌으니까. 환영도 이제 그 또 정우영 선수랑 나름의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독일 쪽은 환영이 제일 잘 알긴 하거든. 명예 독일인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환영이랑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독일을 가고. 근데 이제 독일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 많잖아요. 많죠. 네, 지금 이재성 선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치. 마인츠가 지금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바로 위쪽 우니온 베를린이랑 승점이 1점 차라서 네. 이거는 시즌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고 아니, 우리 딱 독일 간 김에 인성 좋은 원 오브 더 베스트 정우영 만나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도 이제 또 전북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좀 인사 또 한번 하고 오고 근데 또 한 명은 또 빼네요. 김민재 선수도 보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를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고 했어요. 아니, 그래요? 원래 예, 이제 예, 끝판왕은 예. 제일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김민재 끝판왕이다. 좀 나가더니 감이 좀 떨어졌네. 미안합니다. 네. 저는 덕현 씨가 말 안 하는 줄 알고. 아니. 예. 독일에 이제 그런 또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선수들 이렇게 딱딱딱 보면 아니 이스타TV 팬분들도 볼거리 늘어나서 너무 이현주 선수도 보고. 좋아지고 이현주 선수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친분은 없어서. 친분은 없어서. 근데 뭐 이제 예. 또 명예 독일인 환희 형이 예. 또 잘 뚫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환영이 명예 독일인이에요? 독일인이죠. 그래요? 예. 분데스리가 전문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독일인이에요. 예. 독일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스타 분들도 직관해봐, 되게 재밌게 콘텐츠 볼 수 있고, 그 선수들이 이제 좋은 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초대석 나와준다? 그럼 이제 너무 좋으니까. 네. 만약에 정우영 선수 초대석 나오면 어떤 거 물어보고 싶으세요? 일단 정우영 선수가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팀에 대한 적응법. 일단 좀 옮긴 횟수가 많으니까. 옮긴 횟수가 좀 예. 있고 또 하나는 간 곳마다 약간 1.50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프라이브르크에서도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이제 그 이후에 맞아. 어제 네. 됐으니까. 그래서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었느냐, 네. 그리고 감독하고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워낙 이제 정우영 선수가 전반부터 압박도 잘하고 활동량도 많고 보로스 때 움직임도 좋고 문전에서 마무리도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향상시켜 온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식으로 향상시켜 왔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과연 황덕영과 친한가? 볼을 던져준 사람은 친하다고 우기고 있는데 받은 사람은 그냥 스텝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이제 인성적으로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잘 대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우영 선수가 뭐 이제 슈투트가르트에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진짜 좀 지금보다 출전 시간도 더 많이 많고 네네. 많이 나오면 이제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적을 한다 치면은 저는 그냥 독일 내에 있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언어적인 문제가 없어요. 독일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데스리가라는 리그 자체가 정우영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대쪽에 있는 패배한 미넨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레알 마드리드전을 앞두고
패배. 아, 요것도 아무래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흐름 자체는 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하고 홈 경기에서 1차전 때 2대2가 됐고 맞아요. 2대1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에서 또 PK로 내줬으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슈투트가르트하고 2위 경쟁전을 펼치고 있는데 슈투트가르트에게 또 1대2로 패배했으니 흐름 자체는 안 좋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도 미비했고요. 게이루 같은 경우에는 또 부상을 맞아요. 당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 뭐 1타 상피 그걸 노렸는데 모든 걸 좀 잃은 경기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 지금 뮌헨 분위기가 확실히 하향세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뮌헨 팬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경기 보는 것도 쉽지 않다. 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전 무승부, 요 경기 패배는 좀 뼈아픈 것 같고 선수들 개개인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거도 확실히 뭐 K는 K이긴 한데 좀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또 리그랑 챔스는 저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 판이에요. 결승까지 진짜 딱 한 경기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바이언 입장에서 비겼잖아요 1차전을. 네. 그 홈에서 했었던 경기였고 2차전 베르나베우 원정을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참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 타이밍에 베르나베우 원정 이거는 바이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거고 다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다수의 팀들이 어느 대회에서 우승을 확정지은 다음 경기에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을 확정지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다음에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약간 느슨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파고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홈에서 패배가 없어요. 아, 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대회도 아니고 챔피언스 리그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토너먼트도 아니고 이제 4강에 결승 앞두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는 아니, 거기다가 여기는 진짜 DNA가 있는 팀이라 카디스전에 11명 다 바꿨어요. 와. 그리고 쿠르투아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뭐 코르투아 안 돌아와도 사실 루닌이 너무 잘하고 맞아요.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밀리탕도 또 풀타임 소화한 걸 봐서는 그러니까 남은 경기들에서 만약에 결승에 간다면 이 선수들의 컨디션을 쭉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한다면 최상의 멤버로 라인업을 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로테이션을 돌린 경기에서도 다 승리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선수라고 얘기하기도 지금은 어려워요. 네네. 왜냐하면은 아르다 길러라든가 브라임 디아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사실은 로테이션 돌린 경기에서 골 넣고 있거든요. 잘해요. 잘하고 잘해요. 있거든요. 맞아. 레알 마드리드가 예. 올 시즌 공식전 기록을 보면요 2패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 2패가 다 알레띠예요. 네, 그 원정 경기예요, 둘 다. 네, 아. 코파델레이에서 하나 졌고 그리고 프리메라 리가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지금 하나 이제 졌는데 그거 빼고는 다 승 아니면 이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고 승리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우, 이게 리그에서 승리가 70%가 넘어가요. 네, 승률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승부를 포함했을 때 그 정도 승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수치고 그만큼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는 되게 또 신기한 건 올 시즌 초반에 이 팀은 장기 부상자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맞죠. 밀리탕 네. 없지, 코르투아 없었지. 거의 시즌 시작하고 나서 아예 못 썼는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또 왔을 때 뭐 알라바 같은 선수들 또 부상으로 아웃됐죠. 중간중간에 포지션별로 또 부상 있는 선수들도 있었죠. 그랬는데도 이 정도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워서 그 아까 영종이 이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약간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올 시즌 레알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많은 팀들이 우승을 확정 지은 다음에 그 다음 경기에서 좀 느슨해지는 법이 있으니 그 점을 바이에른 뮌헨이 파고들고자 노력할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돌아보면 네. 되는 팀이에요. 그냥 잘 되는 팀이에요. 왜냐면 시즌 초반에 쿠르투아 그리고 뭐 밀리탕 그리고 알라바 연이어서 장기 부상자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뿐만이 아니라 시즌 하는 동안 뭐 주드 벨링엄이라든가 비니시우스라든가 몇몇 선수들 부상으로 잠깐 나가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수비 라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아메니가 내려와서 센터백 역할하고 카마빈가가 내려와서 레프트백 역할합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서 뭐 주드 벨링엄 문제가 생기면 브라임 디아스가 나와서 골 넣어주고 있죠. 비니시우스 문제 있을 때 호드리그가 왼쪽에 와서 좌드리그로 골 넣어주고 있죠.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팀은 사실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일관성 있게 성적을 거두는 팀이에요. 그리고 전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주드 벨링엄의 전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후반기는 비니시우스의 후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지금 이 순간에 폼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에른뮌의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공격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카디스전 멤버 구성을 보면은 영정 말씀처럼 그러니까 로테를 빡 돌렸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얻은 점이 저는 2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결국 이거 승리하면서 우승 확정했어요. 네. 물론 바르셀로나가 지로나 지긴 했지만 그리고 브라임, 호셀루, 벨링엄이 골을 넣었습니다. 벨링엄 골 넣는 건 사실 뭐 우리가 너무 자주 봐서 근데 최근 들어서 벨링엄이 골을 좀 못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벨링엄이 지금 바이언전 앞두고 골 넣었죠. 호셀루도 골을 넣었고 브라임도 골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선수들에게도 되게 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봐서 레알이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분위기상이나 2차전 홈에서 하는 이점 그쵸. 그리고 1차전을 지지 않고 비기고 왔다라는 그것까지 종합해 봤을 때는 아마 또 결승 갈 가능성이 네. 높지 않을까.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주드 벨링엄이 골을 많이 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기에 비해서는 맞아요. 골을 많이 넣지는 못하지만 주드 벨링엄이 큰 경기에 강하다는 사실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엘 클라시코 엘 때도 클라시코에서 맞아요. 보여주는 거 보세요. 네. 아 그쵸 형님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 많이 알아. 아니 그냥 많이 여쭤본 당했어. 거예요. 네, 그냥 여쭤본 거예요. 내가 맞아봤다. 왜 스크래치? 아니 원래 맞아본 사람들은 그런 거 기억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 순간 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여기다가 제가 걱정한 건 레알 마드리드의 체력적인 문제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로테이션을 확 그렇죠. 돌리면서 그렇지.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체 딱 나온 자원들 놓고 봐도 벨링엄 교체 들어갔고 비니시우스 교체 들어갔고 그리고 발베르데 교체 들어왔는데 이 시간대가 벨링엄이 66분, 비니시우스 73분, 그리고 발베르데가 8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냥 경기 감각. 컨디션 유지. 진짜. 컨디션 유지. 네. 근데 벨링엄 나와서 또 골도 넣었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레알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진짜 좋은 상황이다. 주드 벨링엄 잘해요. 그리고 나는 호셀루가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번 경기에서 9골 넣었는데 이 경기도 답답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나초가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네. 호셀루가 골을 넣었기 맞아, 때문에 맞아. 또 모르죠. 그러니까 호셀루도 이제 분위기 한번 네, 쫙, 그게 왜 네, 그러냐면 띄워오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안 풀리는 경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갖고 나온 계획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공격수 대거 투입해서 승리를 위해서 좀 단순하게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때 호셀루는 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경쟁시키면서 떨어지는 볼, 세컨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호셀루의 컨디션이 올라간 것도 분명히 플러스 요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분들도 뭐 거의 레알이 결승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절대라는 건 없으니까. 맞아요. 예, 물론 경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최근 네. 챔피언스 리그는 레알과 맨시티가 만나 승리한 팀이 우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뭐 8강 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네. 우승은 이 그 두 팀 대결에서 올라가는 팀 나올 거라고. 실제로 경기력도 대단했고. 저 아라오가 퇴장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나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8강 2차전에서 선제골 넣었을 때 올라갔다고 생각했어요. 설치 끝났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르셀로나가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축구는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몰라. 축구를 절대 몰라요. 진짜 없어. 네. 예. 근데 뭐 정황상 그리고 레알 홈이니까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바르셀로나도 홈이 없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아라우가 뭐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예, 하지만 예, 예. 최근에 수비력이 그렇게 네. 해서 좋지가 않아가지고 안 좋은 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첼시 최근에 다득점 연승 중입니다. 현재 7위입니다. 뭐 진짜 팬들 입장에서는 진짜 꺼내기 싫은 얘기일 것 같은데 11위 막 이렇게 가면 막 더보기 리그 봐야 된다 요 얘기 하시는데 거기도 왔다 갔다 했었던 첼시가 오늘 새벽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54점이 됐고요. 6위 뉴캐슬과 지금 승점 2점 차입니다. 여전히 뭐 부상자도 굉장히 많고 티아고 실바 뭐 작별의 인사 이야기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스쿼드 보면은 젊고 유능한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팀이고 콜 파머는 뭐 첼시에서는 이제는 뺄 수 없는 대단한 선수가 됐고요. 네, 예. 미친놈이에요. 진짜.
지금 6위 첼시. 뭐 이거는 팬들과 두 패널의 좀 얘기가 조금은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시즌 중반까지 막 순위권 봤을 때 그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많이 모면한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첼시 일단 지금 7위예요, 7위. 예. 7위에 위치를 하고 아, 예, 있고. 7위에. 네, 7위 위치. 6위가 이제 뉴캐슬인데 승점이 2점 차라서 지금 현실적으로 유럽 대항전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고 그런데 내일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펼칩니다. 예,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 모자라요. 그러니까 메뉴가 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승리를 거두면 한 계단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 첼시의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가면서 8위가 되는 거죠. 아, 또 그렇게 밀리는구나. 네, 그렇게 금방.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나서 남은 3경기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순위에 뭔가 가려져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첼시 팬들이 만족하느냐? 저는 불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지금 이 순간 순위가 7위니까 예.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들이.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뭐 경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뭔가 첼시를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예. 첼시가 컨퍼런스 리그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 첼시는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아닐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쓴 아닐 것 돈을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 포체티노 감독이 이번 시즌 한 만행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결국은 포체티노 감독 자르고 새로운 감독 와야 되고 팀 개선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선수단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정리를 첼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시즌 첼시는 당연히 실패라는 단어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실패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만들 생각을 해야죠. 지난 시즌에 성적에 비해서 올 시즌은 순위가 올랐어. 야, 우리 유럽 대항전 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걸 첼시인데.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럼요. 그렇죠. 아, 진짜 형 말이 맞는 거야. 첼시인데. 첼시인데. 그래. 덕윤 씨는? 그러니까 최근 활약이 일단 좋은 건 맞고 그리고 특히 어제 경기는 못한 선수 찾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만큼 경기력이 좋았다. 어제 전반전에 막 씹어 먹더라. 씨. 네, 그냥 아예 두들겨 패버려가지고. 근데 파머의 그 선제골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보우엔이 골대 3번 맞췄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약간 첼시 입장에서는 행운이 좀 다른 요소긴 한데 일단 올 시즌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 나가는 걸 일단 1차적으로 네.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누구를 좀 쳐내느냐. 저는 영입보다 중요한 게 일단 방출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단 이제 몸집을 좀 줄이면서 하면 올 시즌 지금 후반부에 보여준 물론 이제 아스날전에서 이제 그 개같이 패배한 그런 경기도 있었지만 다음 시즌 생각하면 올 시즌 후반부에 이런 스퍼트를 좀 놓고 봤을 때 기대는 해볼 수도 있다. 다만 이게 포체티노로 이제 계속 가느냐도 일단 1차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항상 어떤 팀이든 다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전북 때도 똑같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든 응원하지 않는 팀이든 비슷했던 게 저는 1년 차 그러니까 첫 시즌은 그냥 조금 되게 유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약간 그리고 10경기 보자 요 얘기도 하잖아요, 덕윤 씨가. 근데 좀 짜증나더라고. 첼시 경기 보는데 좀 짜증나긴 했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탠스라서 이제 포치가 만약에 내년에도 간다고 쳤을 때 굉장히 불안하지만 내 지금까지 스탠스는 그냥 나는 뭐 첫 시즌에 그냥 보는 적이니까. 근데 이제 팬들은 그러시잖아요. 포체티노 지금 자르고 다른 감독 데려와야 된다. 저는 그것도 완전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최근에 뭐 에버튼 뭐 대승으로 잡고 그리고 또 어디야 토트넘도 이제 잡았고. 토트넘 잡고. 웨스트햄 잡고 네. 토트넘 잡고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번리 무승부, 셰필드 무승부. 사실 이런 두 경기는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건 폼이 뭐 그치. 들쑥날쑥하고 말고를 이제 떠나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드랍하는 경기가 너무 이제 많죠. 비일비재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포체티노한테 신뢰감을 보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저는 다음 여름에 대해서 구단 수뇌부들의 걱정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구단들이. 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성적이 안 나온 구단들은 감독 교체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여름은 감독들의 대이동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감독이 새로 온다는 것은 팀을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타이밍에 그냥 일관성 있게 가는 게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뇌부도 분명히 있단 있죠. 말이죠. 네, 있을 수 있죠. 근데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의 경우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땄으면 명분은 생기잖아요. 명분은 생기죠. 그렇죠. 예. 일단 예.
차근차근 팀을 만들고 있다. 지난 시즌 성적에 비해서 올 시즌 유럽 대항전 나갔으니 조금 발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단 수뇌부가 포체티노를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기적인 과정이라 할지라도 첼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첼시가 아무리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유에파컵 놓고 다퉈야죠. 유에파가 유로파 리그. 네. 그러니까 일단은 챔피언스 리그 놓고 다투고 그 다음에는 유로파 리그를 놓고 다퉈야죠. 그리고 리그 우승도 한번 도전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네. 지금 선수단 아까 얘기도 하셨는데 선수단에서는 정리한다면은 요 선수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있어요. 저는 일단 로베르트 산체스의 시간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이 선수가 기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죠. 예, 예,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페트로비치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해주고 있어서 근데 이제 좀 그런 고민은 돼요. 페트로비치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진짜 그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에 도전을 하고 현실적으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팀의 완전 넘버원 주전 골키퍼로 쓸 것이냐라는 데에서는 저는 팬들사이에서 조금 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로베르트 산체스는 저는 많이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정리해야 되는 자원들이 이게 그러니까 막 우고 축구 같은 선수나 네. 무조건 정리해야죠. 예. 그리고 또 따져봤을 때 저는 마두에케는 전 좀 키워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두에케는 기회 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어제 경기 또 뭐 잘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잭슨도 저는 일단 다음 시즌까지는 봐야 된다. 올 시즌 근데 골을 또 꽤 넣었어요. 아니 잭슨은 잭슨이. 저는 볼만하다고 봐요. 예. 잭슨이 리그에서 11골 넣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첼시를 놓고 봤을 때 예. 첼시 정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정리 대상은 인대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케파 정리해야죠. 루카쿠 정리해야죠. 지에의 정리해야죠. 브로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형 말대로 임대 간 친구들 다 정리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 간 그러네. 선수들은 다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서 올 시즌 성적을 봤을 때 어디가 부족했느냐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전방 잭슨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잭슨 13골이라고. 죄송합니다. 어제 이제 어제 두 골 2골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예. 13골. 업데이트가 네. 이제 어젯밤에 됐고 오늘이 이제 다시 네. 된 거니까.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잭슨의 플레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최전방 자원 영입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치아고 실바 나가잖아요. 예. 그럼 센터백 자원 영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센터백 자원을 그 영입해야 되는 거 좀 보잖아요. 근데 숫자가 있어. 왜냐면 봐봐 디사시 있죠, 네. 마디아실 있죠, 찰로바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웨슬리 포파나 지금 부상 중이고요. 코릴도 있고. 그리고 리바이 코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센터백 이미 5명이라 숫자는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전방 보강한다 할지라도 잭슨을 팔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넘버 2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잭슨은 데리고 간다. 그럼 측면에서 은쿠쿠의 몸 상태가 좋다면 측면 자원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게 좋고 저는 그렇다면 과감하게 라임 스털링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스털링. 네, 스털링이 내 골에 멈춰있고 기대만큼 못했으니까. 그리고 센터백 자원을 한 명 영입한다고 생각한다면 센터백에서 정말 포파나가 전설의 선수가 되고 있거든요. 진짜 전설의 포켓몬이에요. 네, 그리고 포파나 영입한 다음에 뭐 한 게 없어요. 부상만 당해가지고. 그래서 포파나를 정리하던가 아니면 바디아실, 디사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이 그렇기 둘이 때문에 이적료 높은 애를 팔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일단 둘 다 그냥 거래 목록에 올려두고. 네. 현실 이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는 악셀 디사시가 조금 더 몸값이 높긴 한데 이 둘의 차이는 그거예요. 디사시는 그래도 올 시즌에 부상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첼시 센터백진에서 바디아실 잘했어요. 근데 얘가 부상 한번 당하고 나서 지금 폼이 완전히 뚝 떨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둘의 조합을 좀 기대하긴 했거든요. 왜냐면 또 같은 팀에 있었잖아요, 이 둘이. 근데 둘이 같이 나와도 문제야. 네. 그리고 디사시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없이 뛰긴 했는데 못하는 경기에서 물론 바디아실도 말 그대로 뇌절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바디아실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이제 큰 실수를 한 번씩 해요, 바디아실이.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얘기는 공격 쪽에서 라임 스털링 정리하고 미드필더에서 우고축구 정리하고 수비 쪽에서도 정리를 하는데 센터백 자원 중에 한 명을 정리한다면 가격을 보고 상황을 봐서 지금 매물들을 다 올려놓고 생각해 보자. 그 중에서 이 정도 세게 부르네 그 선수 그냥. 그거를 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죠. 바디아실, 디사시,
포파나 이런 선수들 다 내부적으로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본 다음에 센터백도 정리를 하자. 그래야지만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도 진짜 전설의 포켓몬이 돼버렸고 진짜 첼시 올 시즌 귀스토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네. 귀스토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쿠쿠를 인버티드로 돌리면서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아졌죠. 좋아져서 네. 쿠쿠나 그리고 벤칠도 어쨌든 좀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렐 제임스 약간 계속 부상이라 둘은 네, 또. 그리고 일단 다음 시즌에 라비아도 봐야 되고요. 네. 라비아 뭐 오신 뭐 거의 뛰지 못했으니까 여기 엔소도 지금 탈장 때문에 지금 스쿼드 아웃돼 있고 여기 이제 축구와 메카 같은 자원들이 진짜 애매하죠. 네. 여기가 그냥 나가야 되는 자원들, 정리해야 근데 되는 자원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선수가 뭐 이 선수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선수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전문가 불러가지고 구단 밖에서 전문가 불러서 한번 선수단 정리 쫙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열 몇 명을 내보낼 수도 있는 팀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대한데 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는 몇 명 없어요. 그 표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는 선수 리스트도 딱 되지만 뭐 계약 기간 그래도 어리니까 유망하니까 좀 기다려볼까? 이런 선수들도 누군가 외부에서 전문가 와서 보면은 얘네 아니에요. 그냥 파세요. 이럴 수 그렇게 있는 얘기할 수 선수들도 있어요. 좀 많아요, 사실. 물론 이제 맞아. 첼시 팬들 중에서 어떤 선수에게는 좀 정이 가고 예. 어떤 선수에게는 정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첼시 팬에게 한번 포파나를 물어봤어요. 예. 그럼 포파나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좀 뛰어야지만 이적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건강하다면 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포파나는 남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팀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되면 내보내는 게 맞아요. 선수단 정리해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첼시는 좀 뭐라고 할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선수단 사이즈를 대거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 열 몇 명을 내보내더라도 확실한 선수 한두 명, 특히 최전방 스트라이커.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확실하게 데리고 와라. 예.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데 한 가지 또 걸림돌이 있는 건 너무 장기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그쵸. 로베르트 산체스 계약 기간 2030년까지예요. 산체스도 길구나. 무드릭도 길고. 무드릭도 길고. 이게 카이세도도 길죠? 근데 카이세도 잘하잖아. 이런 친구는 이제 오래 붙들고 있어야지. 그건 또 맞죠. 예, 이런 친구는 이제 오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애들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 막말로 그냥 뭐 구단이 이적 뭐 해가지고 추진했는데 선수 개인이 저 안 가요. 이러면 할 말 없지 뭐. 아니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못 그렇지. 해. 뭐 준수해야지. 예. 그래서 근데 그리고 이제 첼시가 어쨌든 지금 스쿼드적으로 쭉 봤을 때는 예. 나이가 어려요 선수들이 다. 티아고 실바가 이게 약간 툭 튀어나온 것처럼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근데 티아고 실바 이제 나가잖아요. 그 플루미넨세로 아마 간다고 그랬던 저도 것 그거 같은데. 봤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아까 영종 얘기하신 대로 스털링까지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그 스털링도 고참이거든요. 이 중에서 보면은. 그러면 저는 이 스쿼드적으로 뭔가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파머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네, 파머 중심으로 그냥 파머를 중심으로 아예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구단이나 감독이나 파머가 중심이라는 거를 다른 동료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포체티노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 PK는 무조건 1번 파머가 찬다 이런 거 이제 딱딱딱 기강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리스 제임스가 정말 건강하게 계속 뛸 수 있다면 이 선수는 나이가 적지만 어쨌든 그 명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쵸. 나왔을 때 잘해. 네.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또 이제 키워낸 선수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못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주장이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스쿼드적으로 지금 첼시가 문제가 좀 많긴 합니다. 그치. 리스 제임스가 꾸준하게 나와서 오른쪽에서 주장 역할 해주고 콜파머 중심으로 팀이 이렇게 중심 맞추면 괜찮지. 근데 이제 부상 변수라는 게 리스 제임스는 진짜 이제는 뭐 상수가 돼버렸고. 진짜 상수야. 변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상수야. 네. 근데 이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현이 형 한번 모셔가지고 장지현의 살생부 이런 영상 하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 첼시 선수도 한 명씩 띄워주면서 인, 아웃. 그렇게 해도 재미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워낙 선수단도 많고. 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많으니까. 네. 자, 요 정도로 첼시 이야기 넘어가고요. 핫피플입니다. 뭐 채팅창에 이미 뭐 입중계 때도 보니까 이 선수 다뤄달라 요 얘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도르트문트 떠나는 마르코 로이스 네. 얘기입니다. 89년생이고요. 저랑 덕현이 세대한테는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잘생긴 선수 얘기하라.
하면은 진짜 빠지지 않고 아, 나왔던 무조건 언급됐었던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도르트문트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요. 리그 우승 없이 포칼 2회 우승. 아 진짜 작년에 이게- 너무 아쉽다 맞아. 도르트문트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으로 분데스리가 우승한 게 2011-12 시즌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제 클롭 감독이 네. 있을 때죠. 그리고 나서 마르코 로이스가 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승을 못한 거야. 1-2-3 때도 그래서 챔스 준우승이에요. 네. 도르트문트에서 현재까지 425경기 뛰면서 169골, 130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진짜 도르트문트 선수들 보면은 뭐 미넨 가는 경우들이 그 사이에 좀 많았죠. 근데 마르코 로이스는 12시즌을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계 대표적인 뭐 로맨티시스트 하면 얘기 나왔던 게 로이스기도 했었고. 네. 물론 이제 도르트문트 유스긴 하지만 타팀 돌아서 도르트문트로 다시 왔거든요. 그렇죠. 메넨글라트바흐 네, 있었고. 그래서 원클럽맨은 아닙니다만 예. 근데 그 원클럽맨 느낌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그쵸? 예. 파트너 공격수들이 자꾸 떠나는 거야. 그 레반도프스키랑 그 전설의 움짤이 있어요. 네. 이제 막 싱긋하는 거. 뭐 예. 레반도프스키, 뭐 괴체, 뭐 오바메양, 그렇죠. 뭐 덴벨레 같이 뛰던 선수들 혼란 다 이제 막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도르트문트를 그치. 늘 소나무처럼 지킨. 예. 그리고 요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물어봤어요. 저도 요거 보고서 오랜만에 기억했는데 2015년에 바르셀로나 링크 있었다고. 근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예.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2015년 일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런데 네. 사실 바르셀로나하고 연결 안 되는 공격수들은 거의 없죠. 그리고 하물며 최근에 2015년이면 누네스도 연결되는데 뭐. 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다르윈. 그 연결되는 공격수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르코 로이스가 바르셀로나 왔으면 또 잘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땠을 것 같아요? 2015년 그쯤에 이제 이적했으면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가 예. 또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트래블 달성하고 막 네.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만약에 마르코 로이스가 왔다면 네이마르가 떠났을 때 마르코 로이스가 그 자리를 책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예. 충분히 잘했을 것 같기도 네, 해요. 충분히 잘했을 것 같아요. 예. 황덕연에게 마르코 로이스란 어떤 선수입니까? 약간 좀 아이돌 같은 선수였죠. 일단 축구도 잘하고 전 로이스 하면은 그 골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몇 년도지? 2021년도인가? 그 베식타스전에 예. 딱 넘어오는 볼 받아가지고 원터치로 상대 알 한 번 까고 네. 붙는 수비 측면으로 톡 쳐가지고 자기가 되돌아가서 골키퍼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보고 졸라 세게 차지도 않아. 예. 니어 쪽으로 그냥 툭 밀어가지고 넣는 골 있거든요. 음. 나는 이제 그런 로이스를 보면서 와 진짜 그 약간 그 느낌이었어. 외지를 그 쓱쓱 알지? 제치고서 그거 이렇게 툭 해가지고 이렇게 페인팅 딱 주면서 네.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었던 골이라서 저는 딱 그 점을 보고 와 진짜 역시 로이스는 로이스다 축구 진짜 잘한다 라는 임팩트를 받았고 이 선수가 어찌됐건 축구를 잘하고 근데 이제 좀 여기도 이제 부상이 좀 잦았었던 케이스라서 네, 부상이 좀 잦죠. 네, 그러니까 축구 재능은 확실하고 정말 멋진 선수지만 부상이 없었다면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선수가 아니었을까. 근데 최근 들어서 돌아보면은 독일의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은 이산자완. 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게체나 외질이나 그리고 마르코 로이스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비르츠 같은 선수도 등장을 했으니까. 그런데 최전방과 측면과 뭐 중앙과 다 뛰면서 뭐 누군가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르코 로이스부터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던 매력이 정말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 외모에서 주는 아우라. 그래 그것도 진짜 있죠. 채팅창 나오는데 개간로. 개간로. 예. 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선수 옆에 붙는 키워드가 뭐 당연히 뭐 축구적으로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낭만도 붙어 있고 외모나 뭐 헤어스타일 그리고 뭔가 한 팀에서 오래 뛰면서 또 귀중한 골도 넣었고 아까 제가 스탯 말씀드렸는데 400경기 넘게 뛰면서 공격 포인트 합산하면은 거의 3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러니까 뭐 대단하지 않다라고 절대 저희가 말할 수 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로이스의 그 이제 롤 모델이 제가 알기로 로시츠키거든요. 아 그래? 로시츠키. 어. 근데 로시츠키 매력적이죠. 저 로시츠키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아스날에서도 근데 또 로이스키도 사실 부상이 많았잖아요. 네. 그쵸. 여기도.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로이스 이전에 도르트문트라는 클럽 딱 떠올리면은 로이스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때 이제 로이스치키 도르트문트라면 얀 콜러랑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 좀 계보를 잇는 듯한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직 챔피언스리그 2차전이 안 끝났잖아요. 근데 1차전을 또 도르트문트가 이겼네. 네, 1대0 파리를 이겼죠. 상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르트문트가 또 결승에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앞서서 예측한 바로는 아마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게 될 텐데 사실 이 마르코 로이스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있죠. 1-2-1-3 때. 네. 1-2-3 때. 네. 그때 바이언한테 네. 지고. 웸블리에서. 네.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결승을 가면 진정한 로이스의 라스트 댄스는 그때가 아닐까. 오. 또 멋있죠. 그렇게 짜여지네요. 결승 올라간다면. 스토리가 이제 좀 그렇게 되고 이제 어쨌든 이 친구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89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제 또래예요. 근데 아마도 리그에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우디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르코 로이스는 그냥 독일 무대에서 계속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로이스가 좀 그러니까 이 팀은 뭐 도르트문트를 제가 뭐 응원 뭐 하는 건 아니고 도르트문트 팬도 아니고 뭐 마르코 로이스의 뭐 정말 제가 뭐 광팬이라고 하기도 힘들지만 좀 이런 멋있는 선수들은 진짜 끝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있게. 맞아요. 그래서 좀 뭔가 독일. 네, 독일에서 그런 느낌 남았으면 때문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게 리그 우승은 결국에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못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로이스인데 챔피언스리그 결승 만약 올라간다면은 진짜 트로피 들어올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 vs 돌문 혹은 뭐 마르코 로이스 이런 느낌으로도 참결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마르코 로이스가 그 이적한 팀이 뭐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면서 선수 생활 말년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물론 진짜. 이제 주전은 아니겠지만. 예. 여기가 이제 메넨글라트바우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메넨글라트바우 이적할 때 메넨글라트바우 팬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았나요? 이거 시즌 그 약간 중반에 이적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마르코 로이스급의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한다고 하니까 그건 좋아할 수는 없죠. 메넨글라트바흐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의 로트바이스 알렌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 도르트문트 이렇게 지금 활약을 했으니까요. 네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르코 로이스. 자, 마르코 로이스 이야기였고 마지막으로는 송영주 스페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중간에 다르윈 누네즈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 기사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더 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뭐 재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흔히 말해서 약간 이게 뭔가 싶은 바르셀로나 영입설들이 좀 있습니다. 더 선이요. 바르셀로나가 리버풀의 다르윈 누네즈를 레반도프스키의 잠재적 대체자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파리 생활 정리하고 카타르로 갔던 베라티, 마르코 베라티가 바르셀로나 가고 싶다 요 얘기도 있고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가 베라티가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 이적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리 시절에도 바르샤 이적들이 꽤 나왔었다고. 바르셀로나가 그 시절에는 베라티 영입을 원했어요. 맞아요. 베라티도 진짜 네. 징하게 엮였었는데. 근데 베라티가 바르셀로나 스타일에 맞는 미드필더니까 베라티 영입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둘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버풀을 탈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버풀에서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잉글랜드 언론이 보기에는 야 바르셀로나 저 호구 자식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누네스 연결시키고 막 베라티 연결시키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바르셀로나는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 믿고 갑니다. 네. 네. 그러면 레반도프스키 믿고 간다는 거는 최전방은 그대로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네네네. 그럼 누네스를 영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지금 급한 게 피보테. 네, 피보테 영입해야 되고 그리고 왼쪽 커버가 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네. 이 두 포지션은 반드시 영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베라티 얘기가 나오는데 가비 부상에서 돌아오면 가비, 페드리, 더용, 긴도안이 있어요. 용가리 라인. 네, 거기다 페르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보면은
사실은 피보트 자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예. 나머지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라티 영입할 이유가 없어요. 베라티도 의미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한창 이적설 나올 때보다 베라티도 나이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요. 그때만큼의 메리트가 사실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피보테랑 그리고 이 왼쪽 측면 커버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예. 그리고 또 영입을 할 수 있다면 측면 수비수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칸셀루가 네네네. 뭐 한 시즌 더 임대가 될지 안 될지 완전 영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측면 수비 자원을 영입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네즈 베라티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고 형님이 여름 이적 시장에 바라는 선수.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인 조건에서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먼저 가죠. 그냥 막 질러서 예. 막 찔러서. 아씨 근데 막지는 뭐 음바페 데려오고 싶잖아요. 음바페? 네. 아니 나는 음바페 필요 없어. 주드 벨링엄? 주드 벨링엄 필요하지. 필요 없어. 우리 미드필더들 많아. 리버스 피구처럼. 아니 나는 그런 거 있으니까 뭐냐면 사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왼쪽 측면 공격수가 되는 자원들 생각하면 뭐 음바페, 뭐 비니시우스 막 이런 선수들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겠죠. 근데 로드리 데려오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로드리. 불가능하잖아. 로드리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겠죠. 근데 로드리, 비니시우스, 벨링엄.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쵸,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가능한 얘기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이것도 현실적이진 않지만. 나는 레버쿠젠의 플로리안 비르츠가 그렇게 좋대. 비르츠. 비르츠 잘 맞을 것 같아. 플로리안 비르츠가 비르츠도, 너무 좋아. 예. 그러니까 비르츠가 왼쪽 측면에 있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면 되거든. 네네네. 그럼 비르츠가 그 위치에서 굉장히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피보테는 수비맨디. 피보테는 수비맨디가 오면 좋겠고 예. 그리고 만약의 경우 측면 자원들을 팔 수가 있다. 예. 페란 내보낼 수 있고 조앙 페레스 원소속팀 보내고 그리고 뭐 몇 명 더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니코 윌리엄스? 아예 그냥 속도로 조지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FM에서도 빌바오 자원들은 안 배우는데 이제 빌바오 자원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니코 윌리엄스하고 바르셀로나는 연결이 좀 되고 있었어요. 그래요? 다만 니코 윌리엄스가 이번 시즌에 빌바오하고 재계약했습니다. 네네네. 남겠다고. 그래서 막 형이 이냐키가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연결은 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영주 형이 말씀하신 자원들 중에 전 수비맨들은 진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바르셀로나가 지금 피보테 포지션이 어쨌든 텐센이 이제 나와가지고 나름 뭐 여차저차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진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저는 피보테 형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만약 거기 수비맨디 있으면은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 너무 좋은데 이제 수비맨디가 뭔가 이적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적료도 비싸죠. 지금 얘기한 선수들은 이적료가 되게 비싼 선수들이에요. 그러면 냉정하게 형님 봤을 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바르셀로나의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 만족스러울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턱없이 모자랄 거라고 좀 얘기하세요? 저는 만족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비를 남겨뒀다면 분명히 차비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비가 원하는 선수 중에서 뭐 한 명 내지 두 명은 반드시 영입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라우라든가 아니면 라민 야말이라든가 바이언이라든가 파리 생제르맹하고 연결이 좀 됐는데 기존의 선수들을 남긴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더용 같은 경우에도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판다면은 다음 여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더용은 우리 팀의 기본이 되는 선수라고 차비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그럼 더용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비 감독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맞아 돌아가려면 일단은 그 차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베티스의 기도 로드리게스가 FA로 풀리기 때문에 네네네. 기도 로드리게스를 영입할 것 같은데 저는 기도 로드리게스 영입도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기도 로드리게스를 영입한다면 피보테 한 명을 또 영입해야 돼요. 제 생각은. 제일 중요한 건 피보테네요. 계속. 피보테예요 지금은. 왜냐면 왼쪽 윙어 자리에는 결국 가비가 정상 컨디션이면 가비가 가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피보테예요. 지금 야 내가 진짜 지로나하고 경기하는데 페란하고 로메오가 들어오는 거야.
맞아. 나 그 순간 야 차비가 100기를 이렇게 던지나? 야 차비가 나를 이렇게 엿먹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막 그들 말고 넣을 수 있는 들어왔을 선수? 때 와! 할 만한 그것도 선수도 없긴 지금 해. 없었어.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형님 생각하기에는 말했을 때는 그때 누구 넣었어야 됐다고 봐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페란 넣고 네. 로메오 넣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넣었으면 아.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한 번에? 지금 뒤쳐지고 있는데 두 선수를 동시에 투입을 하는 거야. 그 순간 야 이거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바르셀로나도 임대 간 선수들은 저는 다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가르시아라든가 안수파티라든가 임대 가 있는 선수들 데스트 뭐 이런 선수들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파티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토마스 파티. 안수파티 아니에요 혹시? 안수 파티였나요? 또 이런 식으로 토마스테의 파티를 아니, 저기 써있길래 계속 파티 얘기를 계속 하시길래. 안수 파티는 필요 아스날 없습니다. 팬이신가? 네. 아니 그리고 파티가 부상 없다고 가져오면 아스날 안 팔죠. 그렇죠. 예, 부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파티 진짜 안 다치게 생겼는데 많이 다쳐. 진짜 많이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파티는 부상 당하고 돌아온 다음에 몸을 사려. 근데 또 잘하긴 해요. 왔을 때. 예. 그게 좀 아쉬워. 안수파티. 근데 제가 또 이제 안수파티 유니폼 NL 선물로 잘 입고 드렸잖아요. 있습니다. 예. 안수파티 유니폼 잘 입고 있고요. 네. 근데 그때 왜 안수파티 마킹을 언제예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거 2022년이었던 것 같은데 2022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야. 지난 지난 시즌 시즌 시작할 거야? 때. 지난 아. 시즌. 아니 제가 바르셀로나 넘버 10만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안수 파티라기보다 10번이라?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넘버 10만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히바우드, 호나우지뉴 그리고 메시 지금까지 다 있군요. 그리고 나서 안수파티가 10번이 됐으니까 안수파티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은 넘버 10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더용을 박은 거고요. 프랭키.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 라민 야말이 넘버 10이 된다면 라민 야말을. 근데 사실은 다음 시즌은 넘버 10이 누가 되든 라민 야말을 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하긴 지금 쭉 봤을 때 그러니까 페드리도 이제 부상이 좀 많아지면서 총명함을 좀 잃어버렸고 가비도 어쨌든 장기 부상 돌아오면은 일단 폼적으로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진짜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라마시아 출신들이 지금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그렇죠. 형국이라서 야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사실 쿠바르시 너무 잘하고 있고 맞죠. 야, 피고는 10번 아닌가요? 피고는 7번이었어. 10번 아니었어. 바르셀로나 7번 아니었나? 10번이었나 보다.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왜냐면은 예. 피구가- 잊었어요, 아예? 피구가 10번이고 히바우드가 11번이었다가 피구 떠나고 나서 히바우드가 히바우드가 10번 됐나? 7번이래요 7번 7번 맞지? 네, 7번 7번 맞을 거야. 그럼 안 사도 되는 거였네요, 그래도. 왜 사? 예. 그리고 샀으면 벌써 불질렀지. 그렇지. 어. 예. 오늘 뭔가 영정으로 시작해서 영정으로 마무리되는 느낌인데요, 방송이? 제가 집에서 좀 냉전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할 얘기 안 할 얘기 막 쏟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실수가 있다면 네 예쁘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정 무시하지 마라 그냥 무시해 주세요. 야 영정 여러분, 무시해라 여러분 좀 무시해 주세요. 제가 말실수한 거를 무시해 주세요. 예. 야 들었지? 영정 무시해라 자, 히폰 라이브 5월 6일 월요일에 방송했던 월요부 영정 무시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는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는 아니에요? 시청자만? 아니, 저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지. 지금 시청자들이 자, 여러분들 무시하세요. 저희는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형님. 제정신들이 아니구만. 저는 집에서 무시하겠습니다 시청자 이 자식들이. 네. 아니 지금 지들이 무시하려고 그래. 아니요. 이거 진짜 아닙니다. 예. 근데 너의 그 눈빛은 영주형 무시하면서 끝낸다고 할 때 너의 눈빛은 오랜만에 보는 너의 진실된 눈빛이었어. 오해입니다. 네.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히폰 라이브 5월 6일 월요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